반갑습니다. 저는 항암 투병 중인 40대 후반 평범한 집안의 엄마입니다. 암이라고 말을 하면 안쓰럽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몸은 지쳤지만 정신적으로는 매우 행복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항암으로 투병 중인데 행복한 것인지 거짓말 아니겠냐고도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저에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딸아이와 옆에서 항상 간호를 해주는 저의 남편이 있기 때문에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남편과 저는 어렸을 때 부모님을 두 분 다 잃고 혼자로 지내오다가 한 기업의 공장에서 동료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2년의 연애 끝에 저희는 서로 마음이 맞아서 결혼을 하였고, 결혼을 하고 허니문으로 지금의 딸을 낳았습니다. 이때부터 저의 삶에 조금 다른 변화가 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남편과 저는 술과 담배를 일절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이유 때문인지 저희 딸은 일반 평범한 사람들과는 조금은 다릅니다. 바로 다운 증후군입니다.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다운 증후군은 정상인보다 염색체가 한 개 더 많습니다. 특징적인 모양의 얼굴, 손과 발을 갖고 있지만 저에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아주 소중한 딸입니다. 남편과 저는 앞으로 처대를 잘 키울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있었지만 정성을 다해 아주 예쁘게 키웠습니다. 그렇게 제 딸이 특수학교를 입학을 하였을 때 제 몸에 이상 증세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맨 처음에는 그냥 오늘 피곤해서 그런가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무시하며 저와 남편 모두 식품 공장에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가슴에 멍울이 만져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피가 살짝 묻어 있더라고요. 놀란 마음을 가라앉히고 그 다음날 곧바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유방암이라고 조금은 의심을 했지만 그 의심이 확신으로 변하는 순간 저는 인생이 끝날 것만 같았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 이렇게까지 암덩어리가 커졌는데 그동안 많이 힘드시진 않았나요? 덩어리가 겨드랑이에서도 만져집니다. 라는 말씀을 하셨고 저는 이 사실을 남편에게 어떻게 말을 해야 하나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유방암 판정을 받기 며칠 전에 남편이 공장에서 사고를 당하는 바람에 왼팔이 잘려나가는 일이 있었기 때문이죠. 남편이 저에게 말은 안 했지만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는지 다른 동료 친구에게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남편은 남편대로 힘들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잠깐 혼자 여행을 다녀오겠다는 핑계를 대며 수술 예정 날짜를 잡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수술을 하려면 보호자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의 유일한 배우자인 남편이 무조건 알아야 되는 상황이 와버린 것입니다. 무슨 일이든 솔직하게 말을 하는 것을 좋아하는 저는 일이 끝나고 집에 와서 쉬는 남편 옆으로 가만히 앉았습니다. 여보, 나 요즘 몸이 이상해서 병원 가서 검사를 받고 왔는데 유방암이래. 라고 말하는 순간 남편이 저를 왈락 안은 다음 눈물을 흘렸습니다. 딸도 아프고 남편도 몸이 편하지 않은 상태에 저까지 이렇게 아파버리니 남편에게 말을 하게 되면 되게 좋지 않은 반응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제가 남편을 너무 잘못 평가를 한 것인지 저의 예상과는 너무 달랐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남편의 반응에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고 남편에게 수술 날짜를 잡아야 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국 수술을 하게 되었죠. 수술 후에는 약도 복용을 하면서 아주 상황이 호전되는 나날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은 딸이 특수학교를 다니면서 아주 밝은 학교 생활을 하고 있다는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내 삶에도 긍정적인 날이 있긴 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선생님과 면담을 한 후 오랜만에 딸과 같이 목욕탕을 갔습니다. 오랜만에 엄마랑 깨끗하게 씻고 오자. 정상인들과는 생김새가 조금 다른 것 때문에 시선이 느껴지지만 저의 딸은 남들과 다른 것이지 틀린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항상 하고 다녔기 때문에 이제 그 정도의 시선은 정말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목욕탕에 도착해서 딸과 같이 씻으며
등도 밀어주고 있던 그때 딸의 몸에서 멍자국과 누군가에게 꼬집힌 흔적이 있었습니다. 딸, 이거 누가 그랬어? 라는 말에 딸은 이상하게 눈치를 살피더니 선생님이 내가 문제 틀려서 혼내는 거라고 다른 사람한테 말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엄마라서 말해주는 거야? 비밀이야? 라는 말을 저에게 하는 순간 아주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아픈 아이에게 옛날에 제가 학교 다니던 시절이면 모를까 요즘 시대에 아픈 아이들이 다니는 특수학교에서 교사가 애들을 이런 식으로 체벌을 한다는 것이 가당키나 한 일인가 했죠. 그래서 선생님께 바로 따지기보다는 혹시 우리 딸 말고 다른 피해자가 있진 않은가 일도 마다하고 학부모님들을 직접 찾아뵈었습니다. 특수학교 다니는 애들의 부모님의 몸이 편찮으신 것을 알고 그랬는지 애초에 항의를 해도 무시하려는 것이었는진 모르겠지만 저희 딸 말고도 5명 정도의 피해를 당한 아이들을 찾게 되었습니다. 여러 명의 증언을 토대로 이대로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겠다 생각을 했지만 고소해서 변호사까지 고용할 돈의 능력을 갖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차라리 망신이라도 주자라는 생각을 했고 SNS에 글을 올리고 그 특수학교 교장 선생님을 찾아뵈었습니다. 그러자 그 교장 선생님께서는 그 선생님 바로 해고시킬 테니까 제발 그 게시물 좀 내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는 말씀을 하셨고 몇 달 동안이나 이러한 아픔을 견뎌온 아이들에게 오히려 제가 더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 딸은 물론 다른 아이들에게도 조금 더 관심을 기울였더라면 조금은 더 일찍 알아챌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죄책감도 들었습니다. 그렇게 남편에게도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남편은 부당한 것은 못 참고 결심하고 다짐한 것은 무조건 행동으로 실행에 옮기는 사람입니다. 안 되겠어. 피해 아동들 학부모님들 다 찾아뵈어서 상황 설명드리고 돈 받아서 고소해서 변호사 고용하자. 만약에 그거라도 안 된다면 빚을 내서라도 무조건 그 교사 콩밥 먹이게 만들 거야. 굳이 행동으로 실천하지 않아도 그 어떠한 수백 마디 말보다 남편의 말 한마디가 저에겐 너무 힘이 되었습니다. 결국 피해 아동의 부모님들을 다 찾아가서 알아듣기 쉽게 풀어서 설명을 드린 뒤에 한 가구당 몇십만 원의 돈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돈이 조금 모이고 결국 그 선생님을 재판에 오를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증거와 증언이 명백한 상황에서 선생님의 어떠한 말도 채택되지 않았고 결국 몇 달에 걸친 재판 끝에 그 선생님은 공무원 자격 박탈과 동시에 교도소에서 수감 생활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 선생님의 빈자리에 또 다른 선생님이 새로 오셨고 그 전과는 다르게 아이들에게 관심을 더 기울였습니다. 또 교실에 CCTV를 달아서 학부모님들이 더 이상 이러한 일이 또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렇게 그 일이 있고 남편과 저는 원래 일하고 다니던 평소 모습대로 식품 공장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유방암이 다 나았다고 생각을 하였는데 유방암을 겪었을 때 몸 상태처럼 몸에서 이상 신호가 느껴졌고 또 저는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는 저에게 유방암이 재발을 하였네요. 혹시 요 근래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으셨나요?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별로 스트레스 받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였지만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제 몸이 암을 다시 재발하게 만들 정도로 스트레스를 받았나 봅니다. 그로 인해 또 우울해진 저는 남편과 같은 공장에 다니는 회사 동료에게 이 사실을 털어놓았고 회사의 동료는 저에게 너 암 재발한 거 그거 남편이랑 딸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라는 말을 저에게 하였고 제 머리는 분명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어떻게 상황으로만 보면 동료의 말이 절대 틀린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병원에서 수술하기 전에 며칠 동안 같은 병실을 썼던 50대 아주머니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우리 집사람은 내가 아프다니까 안 하던 요리랑 집안일을 싹 다 해주더라니. 그때 저는 아주머니의 그 말씀을 듣고 아 진짜요? 저희 남편도 그런데
역시 아프니까 완전 착해져요. 라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사실 저희 남편은 제가 암 소식을 말했을 때랑 말하지 않았을 때랑 태도가 똑같았기 때문입니다. 집안일은 물론 딸의 육아도 모두 다 제가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팔이 없는 것과 일을 하고 오면 피곤하다는 것을 충분히 알았기 때문에 아무런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쩌면 우리 가족은 왜 이렇게 다 아픈 것인지, 왜 우리 가족만 이렇게 불행한지 그때 당시에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남과 비교하면 끝도 없다는 사실을 이 경험으로 인해서 느낀 것이고, 또한 이러한 가정이 있으면 또 다른 유형의 가정이 있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뭐든지 내가 마음먹기에 달렸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회사 동료의 말을 듣고 남편에게 이혼을 해달라는 말을 결국 하고 말았습니다. 갑자기 뭔 이혼이야? 그럼 딸은 누가 키우고 집안일은 누가 해? 말을 듣는 순간 제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다짐했던 것들이 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내가 딸 키우려고 당신이랑 결혼한 것도 아니고, 당신 밥 먹여주고 빨래해주고 청소해주려고 결혼한 것도 아니야. 그럴 거면 차라리 청소부랑 결혼을 하지 그랬어? 대체 나랑 왜 결혼한 거야? 내가 나 때문에 이혼하자고 그런 줄 알아? 암이 또 재발하면 돈이 또 들어가니까 당신이랑 딸한테 피해 안 주려고 그러는 거란 말이야. 완전히 암이 다 나으면 다시 합치면 되잖아. 저도 모르게 안에 품고 있던 말들이 막 나오기 시작을 했고, 제가 암 소식을 전했을 때 걱정을 하며 눈물을 흘린 남편이 맞나 싶을 정도로 다른 사람 같아 보였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그럼 너 암 재발한 게 나랑 딸 때문이라는 거야? 저의 말을 듣고 기분이 매우 나빴던 남편이 저에게 이유를 물어보았습니다.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 당신이랑 딸 때문이거나 다른 일 때문일지도 모르지. 어쨌든 그럴 수도 있으니까 잠깐 혼자 살겠다는 거잖아. 이렇게까지 이해를 못해주는 남편이 너무 답답했습니다. 물론 저도 암이 재발했다는 이유로 힘든 시간, 행복한 시간을 함께해온 딸과 남편을 냅두고 혼자 살겠다고 내팽겨치고 나오는 사람이라고 욕을 하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제가 살아야 앞으로 제가 사랑하는 가족과 더 오래 있을 날이 많아지니 남편을 한 달 정도 설득을 했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그래, 나 같은 사람 만나서 제대로 호화로운 생활도 못 해봤는데 이제라도 당신 하고 싶은 거 해. 일부러 내가 당신 암 재발하게 만든 것 같네. 미안해. 라고 저에게 말하였고, 결국 저희는 저의 암이 다 치유가 되면 다시 합치기로 하고 합의 이혼을 진행했습니다. 2달에 한 번씩 남편과 딸을 만나서 밥을 먹는 것 빼고는 항암 치료를 열심히 했습니다. 금주는 물론 꾸준히 운동을 하면서 의사 선생님과 간호사 선생님의 말씀을 잘 따랐습니다. 그 결과 제가 간절히 바랬을까 1년 6개월이라는 시간이 흐르고 저의 유방암이 다른 장기로 전이되지 않고 무사히 회복을 할 수 있었습니다. 약속대로 이 기쁜 소식을 남편에게 전하기 위해서 바로 원래 같이 살던 집으로 갔지만 그 집에는 다른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누구신데 우리 집 현관문 비밀번호를 그렇게 치세요? 계속 이런 식으로 하시면 경찰에 신고할 테니까 얼른 돌아가세요. 뭐야, 진짜 재수없게. 좋은 소식을 듣고 다 같이 기뻐할 생각만을 갖고 집으로 향했는데 이게 무슨 마른 하늘에 날벼락 같은 일이 생기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문득 남편과 제가 같이 다니던 식품 공장으로 향했고 거기서 저의 동료 친구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혹시 내 남편 여기 그만뒀어? 라는 질문을 했고 그 동료의 답변을 듣고 저는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인가 싶었습니다. 에? 너네 이혼은 해도 계속 연락은 하고 지내던 사이 아니었어? 너한테 말도 안 한 거야? 네 남편 여기 그만둔 지 1년도 넘었는데? 머릿속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생각이 난 것이 딸의 학교였습니다. 딸이 다니던 특수학교를 찾아갔더니
아, 모양이 안 나온 지 한 6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가 이사를 갈 거라고 이제 여기 못 나온다고 그러시길래 그냥 그런 줄로만 알고 있었는데 모르고 계셨어요? 생각을 해보니 원래 2달마다 만나서 같이 밥을 먹던 남편이 언제부터인가 회식이 있다, 오늘은 바쁘다 라는 핑계로 안 만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저는 그 누구에게도 남편과 딸의 행방을 알 길이 없어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하였고 망연자실하며 살다가 한 달 정도 지났을 무렵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남편은 아직 못 찾았는데 딸은 어머니 집에서 한 30분 정도 거리에 있는 모 고아원에 있다고 합니다. 이 말을 전해 들은 저는 도대체 그렇게 남편이 딸을 아꼈는데 왜 고아원에 냅두고 간 것인지 정말 제 머리로는 이해가 가지 않았고 이해를 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일단 고아원에 있는 딸을 데리고 나왔고 이대로 정말 남편을 찾지 않으면 큰일이 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무작정 경찰관의 말만 기다리고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남편이 친하게 지내던 공장 회사 동료와 자주 가던 빵집으로 향했습니다. 일주일 정도 남편의 행적을 통해 쫓던 중 새로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남편이 저와 헤어지고 일주일도 되지 않아서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평생 모아온 돈을 현금으로 인출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남편 찾는 것에 시간을 보내던 날 밤에 오랜만에 딸과 함께 잠자리에 들며 오랜만에 만났으니 그동안 별일 없었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딸은 갑자기 아빠가 나 버리면서 막 다른 여자랑 살 거라고 얘기했어요. 대뜸 의미심장한 말을 남긴 딸. 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싶었습니다. 저는 딸에게 그 이야기를 듣고 날이 밝자마자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경찰관에게 제가 딸에게 들은 이야기를 다 말씀드렸고 일단은 좀 더 알아보겠다는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기다리는 동안 지금까지 딸에게 해주지 못했던 것들을 해주며 시간을 2주 정도 보냈을 때 경찰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남편 찾은 것 같으니까 얼른 서로 와주세요. 그 말을 들은 저는 신발을 제대로 신을 정신도 없이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경찰서에 도착을 했을 때 남편에게 물어보고 싶은 것들도 완전 많아서 머릿속으로 뭐부터 물어봐야 될까 하는 생각과 드디어 남편의 얼굴을 본다는 생각에 들떠서 경찰서에 도착을 했지만 제 남편은 그 어디에도 있지 않았습니다. 남편 찾았다고 그래서 급하게 왔는데 제 남편 대체 어디 있고 왜 형사님만 계세요? 라는 저의 물음에 경찰관은 몇 초 동안 머뭇거리시며 말을 못하셨습니다. 왜요? 무슨 일이시길래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대체 아무런 이야기라도 좋으니까 대답 좀 해주세요. 그러자 경찰관은 저에게 돌아가셨습니다. 라는 말씀을 저에게 하셨습니다. 대체 왜 죽었고 어디서 죽었는지 궁금한 것이 정말 많았지만 일단 제일 궁금한 것은 시체든 살아있든 뭐든 남편의 행적이 제일 궁금했습니다. 그럼 제 남편의 시체는요? 죽었다는 증거가 있긴 해요? 라는 말을 하자 갑자기 저에게 손짓으로 누군가를 가리켰습니다. 저 사람이 죽였다고 자백을 했어요. 그래서 누구인지 경찰관의 손끝을 향해서 보았더니 제가 유방암에 걸렸을 때 이혼을 하라고 그러던 저의 동료이자 친구였습니다. 야, 너 뭐야? 대체 왜 여기 있는데? 너가 왜 여기 있어? 너가 내 남편 죽인 거 맞아? 왜 죽였어? 정말 남편이 갑자기 죽은 사실도 당황스러웠지만 내 주위 사람이 내 남편을 죽였다니 정말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알고 보니 2달마다 만나기로 했지만 매번 못 나간다 문자를 보내던 사람은 그 친구가 보낸 것이었습니다. 그 친구에게 왜 죽였냐고 물어보자 몇 분 동안 대답을 안 하더니 드디어 입을 뗐습니다. 너와 이혼을 하고 나서 항상 일을 하러 오면 나한테 항상 힘들다고 얘기를 했어. 나같이 못난 놈을 만났고 자기 아내가 암에 걸린 것도 자신이 잘못해줬기 때문에 그렇게 생긴 거라고. 너도 너 나름대로 힘들었지만
걔도 걔대로 정말 힘든 날들을 보냈어. 하루 세 끼 제대로 밥을 챙겨 먹지도 못하고 팔이 그러니까 자기 몸 챙기는 것도 힘든데 딸까지 챙기려고 하니까 너무 힘이 들었던 거지. 그래서 내가 너 딸 고아원에 넣는 거 어떻겠냐고 내가 제안한 거야. 그리고 딸한테 나중에 누군가가 와서 너한테 아빠 어딨냐고 물어보면 어떤 여자랑 바람났다고 말을 하라고 그랬어. 그래야지 욕이라도 하면서 나를 안 찾을 거라고 그러더라. 어쨌든 다 네 남편이 시켜서 한 짓이야. 오히려 이렇게 너가 암이 다 낫게 되어도 다시 자기한테 돌아오면 이번엔 암이 아닌 더 큰 사고가 생길지도 모른다면서 이야기를 하더라. 정말 긍정적이게 얘기를 해줘도 뭐든지 안 될 거라면서 우울하게만 받아들이더라고. 근데 내가 거기다가 당사자도 아닌데 뭐라고 이야기를 해? 너가 겪어보지도 않았으면서 조용히 하라고 오히려 나한테 뭐라고 그러더라. 그러면서 자기 좀 죽여달라고. 나도 요즘 우울했어서 그냥 같이 죽으려고 그랬는데 나만 살아난 거야. 근데 내가 그런 일을 겪고 발을 뻗고 잘 수가 있어야 말이지. 라는 말을 들은 저는 그 동료에게도 정말 화가 났지만 모든 것을 제 남편이 자진해서 한 것이라니 매우 당황을 했습니다. 그래도 너가 살았으면 정신 차리고 내 남편도 데리고 나왔어야 되는 거 아니야? 어떻게 너만 나올 생각을 해? 라고 하자 동료는 이 말을 할 줄 예상을 했던 것인지 지 혼자 살자고 지 남편이랑 딸 버리고 갈 땐 언제고 이제 와서 네 남편이래? 결국 저와 동료는 싸움이 붙게 되었고 어찌저찌 해서 남편 장례도 치르고 시간이 어느 정도 흐르게 되었습니다. 이제 남편도 없이 혼자 딸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하나 앞날이 막막한 어느 날 집 청소를 하다가 장롱에서 배낭 가방을 하나 발견했는데 그 가방 안에는 로또 용지만 수백 장이 있었고 얼추 세어보니 현금으로 1,000만 원 정도 되는 금액의 로또가 뭉탱이로 들어가 있었던 것입니다. 가방 안에 편지도 하나 있었는데 읽어보니 여보, 이 편지를 읽게 된다면 나는 아마 세상에 없을 테지. 한쪽 팔 없는 남자가 이제는 더 이상 직장을 구하기도 힘들고 밥만 먹고 돈만 축 낼 것 같네. 딸아이를 나 혼자 키우기도 힘들어서 고아원에 잠시 맡겼어. 그래서 내게 마지막 남은 전 재산으로 전국을 떠돌며 로또 명당을 찾아가 10만 원씩 당첨자가 많이 나온 지점을 찾아다니며 1,000만 원가량 로또를 샀네. 이게 내 마지막 희망이자 당신을 위한 거야. 부디 좋은 일이 생기고 항상 행복하길 바래. 라는 짧은 편지가 가방 안에 있었습니다. 읽는 순간 눈물이 앞을 가려 볼을 타고 눈물이 계속 흘렀고 저는 마음을 가다듬고 하룻밤을 울며 지샜어요. 그러다 일주일 정도가 지나고 남편이 두고 간 배낭에 있던 로또 용지 수백 장을 하나하나 당첨번호와 조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5,000원 당첨권도 수십 장 나오고 10,000원 당첨권도 여러 개 나오더군요. 설마 아무리 많이 로또를 샀다고 해도 설마 1등이 당첨되겠어? 라는 생각을 하며 하루하루 그 용지들을 조회해 나갔습니다. 500장 정도가 되는 걸 하나하나 조회하려니 시간이 무척 많이 걸렸죠. 5일 정도 지나서 거의 다 확인해 갈 때쯤 번호가 2등 번호랑 일치한 겁니다. 비록 1등은 아니었지만 2등이라도 당첨된 게 너무 신기하고 남편이 선물로 주고 간 것 같아 기쁘기도 했지만 이것이 남편의 전부라고 생각하니 또 눈물만 흘렀습니다. 당첨 금액은 세금을 제외하니 6천만 원 정도 되는 금액이었고 이걸로 작은 전세방이라도 얻어서 딸아이와 따뜻하게 당분간 지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꼭 해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항상 뭐든지 자신이 마음을 먹기에 달려 있습니다. 하고자 하는 의지와 이루고자 하는 결심과 올바른 판단이 있다면 저처럼 후회하는 삶을 살진 않으실 겁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 딸과 쭉 잘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자신이 가진 것을 남들과 비교하면서 자신을 비하하고 깎아내리는 행동은 절대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행복하세요.